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서호경이라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소에서는 종양면역 연구과 과장이고, 병원에서는 비뇨기암센터장,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암의생명과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방광암 환우분들이 그간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최근 혈뇨가 생겨 검사를 받았는데 방광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기는 아직 모르는데 보통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혈뇨입니다. 보통은 이제 방광염하고는 다르게 통증이 없는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방광암의 치료는 일단 가장 먼저는 내시경으로 방광암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그 병기에 따라서 방광암의 치료가 결정이 됩니다. 내시경으로 방광종부를 다 제거하고 그 밑바닥을 한 1mm나 2mm 정도 더 잘라서 방광암인지 아닌지, 암의 분화도는 어떤지, 또 가장 중요한 방광암의 뿌리가 근육까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방광암의 뿌리가 근육까지 가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이제 비근육 침습 방광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금 하셨던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 내시경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도 방광암은 비근육 침습 방광암은 잘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도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재발할 위험이 낮은지 중간쯤인지 높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광 내 BCG나 항암제 같은 이런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비근육 침습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BCG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직검사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방광을 드러내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해서 암의 뿌리가 근육까지 간 경우를 우리가 근육 침습 방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육 침습 방광암의 표준 치료는 기본적으로 방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광을 제거해도 방광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술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육 침습 방광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보존하면서 치료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한 번 더 하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이런 방광 보존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광암도 전이가 된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겠고, 이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나 항암 치료에 실패한 경우 면역 항암제를 보통 2차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방광암도 일부 환자에서 예를 들면 통증 조절이 안 된다든지 혈뇨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누른다든지 전이가 된 부분에 그런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그런 국소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만간 방광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방광암 수술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시경 수술,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과 일단 방광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 두 가지 수술이 대표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내시경 수술,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쪽에 모니터가 있고 요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안으로 삽입을 합니다. 하시면 중앙 쪽에 있는 저 모니터를 저랑 같이 보시면은 앞에 저렇게 유두상 종물이 방광 삼각부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지금은 방광 종물 말고 그 외에 방광에 또 다른 데 혹이 있거나 점막에 변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광 천장까지 이렇게 쭉 같이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암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고 나면은 먼저 종물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절제경을 통해 가지고 방광 종물을 이렇게 자르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가 나는 데는 전기로 찢어서 지혈을 시키면서 이렇게 조금씩 종양을 잘라 나가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 암 수술의 원칙은 사실은 그 종양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게 암 수술의 대원칙인데,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은 이렇게 종양을 조금 건드리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방광암이 수술하고 나서 잘 재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종물을 조금씩 잘라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피가 나는 곳은 이렇게 지혈을 하면서 종물을 계속 잘라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잘려졌던 이렇게 종물이 있고, 이걸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추가적으로 한 1mm나 2mm 정도 이렇게 더 잘라서 이제 근육층을 포함해 가지고 바닥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암이 근육까지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수술해 놓은 장면입니다. 가운데 이제 아마 혹이 있었을 거고, 혹을 제거하고 그 밑바닥을 한 1mm나 2mm, 그리고 주위를 한 1cm나 2cm 더 추가해서 이렇게 자르면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보통은 뭐 혹이 사이즈가 작고 하나고 이러면 한 30분에서, 방광 안에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자르지 못해서 뭐 두 번에 나눠서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30분에서 한 2시간까지 종양의 크기, 위치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소변줄을 유치를 시켜 놓는데 출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소변줄을 유치해 놓게 됩니다. 소변줄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소변에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3일에서 한 일주일 지나서 퇴원하시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복부에 압력이 전해지는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소변에 피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뜨거운 탕에 입욕을 한다든지, 샤워 정도는 하셔도 관계없지만 뜨거운 탕에 입욕을 하신다든지, 변비가 심한 경우는 반드시 변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흔히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혈뇨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제 절대적인 안정을 좀 취하시고 이러면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출혈량이 많거나 그래서 피딱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급성요폐,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응급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소변줄을 넣고 피딱지들을 제거를 하거나 혹은 출혈 부위를 다시 지혈하거나 이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스텐트,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응고제를,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술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5일에서 일주일 전에 그런 약들을 다 끊으실 거고, 수술하고 나서도 언제 항응고제를 재복용할지를 꼭 담당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수술은 건치적 방광 절제술이 있겠습니다. 건치적 방광 절제술은 크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광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치적으로 방광을 제거한다는 말이 앞에 건치적이란 말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남자에서는 방광뿐만 아니라 이 전립선 그리고 정낭을 같이 제거하게 되고, 여자에서는 자궁, 그다음에 양측난소, 나팔관 그리고 질의 일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광암이 흔히 전이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골반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건치적 방광 절제술을 할 때는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방광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변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광이 없어지면 어디론가 이제 소변을 저장할 그런 위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요로 전환술을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 요로 전환술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건치적 방광 절제술은 보통 수술 시간은 뭐 한 3시간에서 6시간까지 이 요로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수술력이 있었느냐, 이전에 방사선 치료력이 있었느냐, 또 환자의 병기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조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처음에는 아주 깊은 호흡 그리고 객단 배출을 해서 무기폐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가능하시다면은 조기 보행을 하는 것이 장주착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껌을 씹을 수 있다면 껌을 씹거나 아니면 껌 씹는 흉내를 조금 내시는 것도 장유착 발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성 신방광 대치술, 이제 요로 전환술 중에 한 형태인데, 장을 잘라가지고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방광이 있던 자리에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정의성 신방광 대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경우에는 장 점막이 떨어져 나와서 소변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광을 세척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입원은 한 열흘에서 이렇게 정의성 신방광 대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 2, 3주 정도 입원하셔야 될 것 같고, 퇴원하고 나면 수술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대변 완화제 이런 것들을 조금 먹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방귀가 안 나오고 대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장주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꼭 방문하셔야 되겠고, 응급실을 방문하시게 되면 금식을 하고 코줄, 비위관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장유착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장유착을 다시 풀기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요로감염이 동반돼서 척복통이나 열 이런 게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열이 나는 원인이 뭔지를 검사해 보시고 그 원인에 따른 원인균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방광 진단을 받았는데 종양 크기가 커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항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 이후 치료를 계획하고자 하는데 실제 컨디션으로 인해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방사선만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만 가지고는 비근육 침습 방광암인지 아니면 근육 침습 방광암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했다는 거로 봐가지고는 근육 침습 방광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침습 방광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치료는 건치적 방광 절제술, 물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건치적 방광 절제술을 하는 것이고,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없는 컨디션이라고 하면 건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는 게 표준 치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근육 침습 방광암 환자에서는 방광 보존 치료가 가능합니다. 방광을 살리면서 암도 치료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 환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환자냐? 광범위한 상피내암이 동반되지 않고 수신증이 없고 크기는 뭐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 보이는 종부는 적어도 완전히 절제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방광 보존 치료의
좋은 대상이 되겠고, 최근에는 술전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데, 술전 항암 치료에서 완전 관해라고 하면 보이는 혹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광 보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방광 보존 치료를 하느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하고, 혹은 뭐 방광의 천장 부분이라든지 뭐 뒤쪽 벽 이런 데 국한되어 있다면 방광 부분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내시경 수술, 경료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하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병합 치료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아셔야 될 건 방광 보존 치료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실패하는 것 같다, 방광 보존 치료를 했는데도 근육 침습 방광으로 재발한다든지 이러면은 즉시 방광을 적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방광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한 뭐 7년, 8년, 뭐 쌤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추적 관찰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방광 보존을 한 경우는 평생 추적 관찰이, 물론 이제 추적 관찰하는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종양이 매우 커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광 보존을 하기에는 적절한 환자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방광 절제를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실 컨디션이 안 돼서 방광 보존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방사선 치료 단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병합 치료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 환자들도 이제 엄청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광암 수술 후 요루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인공방광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공방광이라는 용어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인공방광, 영어로 하면 이제 artificial blood가 되겠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저는 그냥 장으로 방광을 대체해 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방광, 뭔가 인공적인 걸 방광 있는 자리에 대신 넣어드리는 건 아니고 자기의 장을 잘라서 그걸로 이제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변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해서 방광 안에 넣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방광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으로 방광을 대체해 드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 전환술입니다.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바꿔줘야 된다. 방광의 주요한 기능이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방광을 제거하고 나면은 당연히 오줌이 지나가는 길을 변경해주는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로 전환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뭐 요루, 오줌주머니를 차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장으로 방광을 대체해주는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으로 방광을 대체하게 되면은 소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독 물질들, 이제 노폐물들이 장을 통해서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 괜찮은 환자에서 장으로 방광을 대체해 드릴 수 있고, 또 요도의 절제면에 적어도 암이 남아있지 않아야 그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환자가 원하셔야지 그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병기라든지 환자의 성별,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유리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나이라든지 전신 상태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요로도 꽤 괜찮은 수술이다. 막상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로 전환술의 종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회장도관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을 한 15cm 잘라서 장하고 장하고는 연결하고 그 장의 끝, 회장의 끝에다가 요관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회장의 끝부분을 피부에 이렇게 내고 여기다가 오줌 주머니를 붙이는, 이제 집요기, 소변 주머니를 붙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줌이 계속 줄줄줄줄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금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장으로 방광을 대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을 한 60cm 잘라가지고 한 40cm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고 장의 끝쪽에는 이렇게 요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공 모양에 고였다가 요도를 통해 가지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소변이 고이기 때문에 오줌이 줄줄 새지 않아서 비실금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장점은 이런 주머니를 차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으로 만들어 놓은 방광이기 때문에 원래 방광처럼 이제 방광 자체를 수축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배 힘으로 소변을 봐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압을 잘 올리시는 분들,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랫배 힘으로 이 장으로 만든 방광에 있는 소변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분들, 이제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변줄을 넣어서 남아있는 소변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전신 상태가 안 좋고 연세가 너무 많고 이래서 아랫배 힘이 없어서 이 장으로 만든 방광에 있는 소변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회장도관 조성술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 초기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치료는 받지 않고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고 불편하며 소변을 찾기 힘듭니다. 수술 후 이런 증상은 부작용인지 이렇게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은 방광암 초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육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른 치료를 추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비근육 침습 방광암인데 아마도 재발할 위험은 높지 않은 그런 환자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의 비근육 침습 방광암에서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프고 불편하다, 이러면 수술 자체보다는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변 검사라든지 소변 배양 검사, 방광 내시경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고, 필요하면 CT를 포함한 영상 검사, 그리고 전립선에 대한 검사, 이제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런 전립선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6년 전 방광암 초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하였는데 최근 재발하였고 림프절로 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년 전에 방광암 초기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고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 방광암 초기였는데 6년이 지나서 림프절 전이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발한 암에 대해 가지고 경료도 방광종양절제술을 해서 암이 어떻게 재발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근육침습 방광암으로 재발한 건지 비근육 침습 방광암으로 재발한 건지, 분화도는 어떤지,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나쁜 예후를 암시하는 그런 조직 I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골반 림프절도 실제 골반 림프절 전이가 되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PET 검사, 페트 검사 필요하다면은 조직 검사를 위해서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골반 림프절 전이가 확진되었다. 이러면 이제 전이방광암에 준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이방광암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광암이 전이가 된 경우에 표준 치료는 백금 기반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백금 기반 항암제를 여러 개 복합해서 쓰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암제는 이제 항암제 4개를 섞어서 쓰는 엠박이라는 그런 항암요법이 있고, 항암제 2개를 섞어서 쓰는 시스플라틴 젬시타빈 혹은 카보플라틴 젬시타빈 뭐 이런 항암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에 적어도 반응을 잘 한 경우, 반응을 잘 한다는 말은 적어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항암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전이방광암의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안 좋다든지 전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래서 백금 기반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요즘 많이 쓰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암제들이 반응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제 단점이 항암제를 끊고 나면은 재발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는 뭘 하느냐? 앞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백금 기반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서 실패한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는 대부분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고 이제 실패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데 아마도 전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같이 쓰지 못하는 환자들은 단독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아직 허가는 되었고 급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없는 약이긴 한데, 그 항체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엠포토마 베도틴 파드세브라는 약, 혹은 방광암에도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가 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제를 2차 치료 이상에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로상피세포암으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으로 치료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키트루다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키트루다의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며 만약 효과가 없어지면 이후에 다른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1차 치료제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을 이용한 항암 치료를 했고, 그 항암 치료에 실패해서 2차 치료제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치료를 받고 계신데, 과연 이 약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효과가,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키트루다라는 이 약을 사용한 생존 곡선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왼쪽 이 100이 모든 환자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 파란 그림은 키트루다를 사용한 경우고, 이 녹색 실선은 다른 항암제를 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백금 기반 항암제를 쓰고 실패한 경우에 2차 약제로 이 키트루다를 쓴 그래프가 되겠고, 한 20% 이상의 환자는 3년이 지나도 이렇게 잘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장점은 반응을 하는 환자는 꽤 오랫동안, 심지어는 약을 끊고도 그 반응이 잘 지속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한 20% 전후 10명 하면 한 2~3명 정도가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반응을 잘 할지 안 할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환자를 혹은 반응을 안 할 환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없어서 써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3사이클에서 6사이클, 보통은 한 3개월 전후 사용하시면은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환자는 이렇게 장기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키트루다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뭘 하느냐? 다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탁솔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자들의 전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항암제를 복합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탁솔이나 항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FGFR이라는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얼다피티닙이라는 그런 표적 치료제를 써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드세브라는 항체 약물 복합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이 재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방광암이 재발이 흔한 이유를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비근육 침습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거고, 근육 침습 방광암은 방광을 제거하는데 당연히 방광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방광암 재발이 더 흔할 겁니다. 비근육 침습 방광암은 그래서 약 한 70% 정도에서 이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근육 침습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제거해도 한 5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재발이 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방광암은 소변에 있는 발암 물질이 방광점막, 그러니까 요로상피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서 암이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 방광 어딘가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막도 이미 소변에 있는 발암 물질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흔히 말할 때 필드 체인지가 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전체적으로 점막에 어느 정도 변화가 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암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이 괜찮아져도 다른데 이렇게 암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내시경으로 혹을 제거하고 방광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광 내에다가 BCG라고 약독화시킨 결핵균을 넣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넣는 이런 치료를 해서 그런 점막 변성이 있는 그런 데서 암이 생기는 걸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앞에서 내시경 수술이 암을 수술할 때 암은 보통은 이제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자체가 이렇게 암을 자르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암세포들이 이렇게 소변 내 둥둥 떠다닐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방광에 붙어서 자라는 게 다른 원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하고 나면은 조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4시간에서 조금 길게는 수술하고 하루 이내에 항암제를 방광 안에 넣어서 이렇게 소변 내 떠다니는 그런 암세포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방광암은 대부분 방광 쪽으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한 10% 정도의 방광암은 방광벽을 이렇게 쭉 바르면서 자라는 암이 있는데, 대표적인 암이 이제 상피내 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약자로 조금 적었지만 이런 특별한 방광 내시경, 네로밴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포토다이나믹 다이그노시스라고 해서 어떤 감각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암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상피내암을 진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부 방광암은
방광암이 방광 쪽으로 침범할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방광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암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암이 이렇게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할 위험이 높은 비근육 침습 방광암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육 침습 방광암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저한테 질문이 선생님, 방광을 제거했는데 왜 방광암이 재발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이제 미세전이로 설명을 드립니다. 암으로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CT를 찍어서 전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데 암 세포가 전이된 것까지 다 CT를 이용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CT를 이용해서 전이가 됐는지 알려고 하면 한 1c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보통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다고 하고 근육 침습 방광암에서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미세전이가 동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광을 제거하고 나더라도 이렇게 전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이런 미세전이를 조절하고 수술을 함으로써 근육 침습 방광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방광암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림프절로 먼저 전이를 하기 때문에 방광을 제거할 때 골반 림프절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이 환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